145쪽 감정평가는 없이 오늘 나간 자료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개별관리론은 여러분이 쭉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5페이지에 감정평가론은 이게 기초이론하고 3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초이론에서 한 두세 개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고 3방식에서 서너 개 정도 그렇게 해서 6개 아니면 7개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다루는 기초이론은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 기존에서 나오는 거는 다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145쪽에 감정평가의 개요에서 뭐 기능이라든가 뭐 활동범위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뒷장에 넘겨가지고 첫 번째 이제 감정평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감정평가의 분류입니다. 여기서도 시험 포인트는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앞쪽에는 그 분류 기준이 뭔가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평가는 주체에 따라서 공적 평가고 공인 평가로 나누는데 공적 평가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를 공적 평가, 그리고 공인 평가는 국가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은 개인에 의한 평가다. 그 국가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는 공인평가에 해당한다. 한 개 알아놔야죠. 그 다음에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필수적, 임의적 평가로 나누는데 이 필수적 평가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필수적 평가가 되고 평가 사유가 생겼을 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임의적 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원의 경매평가라든가 공시지가 평가는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죠. 필수적 평가를 대표하는 거고 이제 매매를 위한 매매 목적물을 평가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하는 담보평가 그런 것은 사유가 생겼을 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평가하는 이 담보평가가 대표적인 임의적 평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공익평가와 사익평가로 나오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죠. 과세평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공익평가에 해당하고 담보평가라든가 매매 목적물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사익평가에 해당하겠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업무 기술상의 분류에서는 1번에 이제 단독평가하고 합의적 평가는 사람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사람 수가 한 사람이 평가를 하면 단독평가, 두 사람 이상이 한 평가를 합의적 평가 또는 공동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 전제 조건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네.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전문성 그러니까 감정평가 수준입니다. 감정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평가로 나눈다. 1차 수준의 평가는 바로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뜻하고 3차 수준의 평가가 전문가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럼 감정평가 활동에서 전문가는 누구죠? 감정평가사겠죠. 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면 3차 수준이 되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평가를 하면 1차 수준이죠. 2차 수준은 이제 공인중개사라든가 또 법무사라든가 뭐 세무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그지 일상적으로 부동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늘 이렇게 부동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2차 수준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평가 조건, 이제 평가의 전제 조건이야.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 현황평가와 조건평가 그리고 소급평가와 기한부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현황평가는 현재의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간평규칙 제6조에서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포상황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현재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부사항 제한을 받고 있으면 그 공부사항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한다.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평가한다. 그러면 조건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급평가는 평가 시점이 언제?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소급평가. 미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기하안보평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고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서 어떤 물건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그대로를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상 제한이 가해져 가지고 만약에 개발지항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 개발지항구로 지정된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공포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평규칙 6조에서는 현황평가 기준, 현 상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놓고 뒤로 넘겼어. 이제 감정평가 기법성의 분류.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숨어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개 더 알아야 될 게, 평가사 소속 여부. 평가사가 어떤 기관에 소속을 했느냐, 그러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평가사 소속 여부에 따라서 참모 평가와 수시적 평가로 나누는데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참모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기관에 소속을 해서 자신이 소속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고용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 이런 평가를 참모평가라고, 이제 수시적 평가 또는 일시적 평가라고 합니다. 수시적 평가 또는 일시적 평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때, 그때는 한 사람이 평가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이런 평가를 이제 수시적 또는 일시적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면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를 하기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도 한 명도 끼고, 또 대학 교수도 하나 끼고, 뭐 공인교사도 한 명 끼고,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딱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뭐 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될 때는 한 사람이 평가하기가 불합리하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평가를 수시적 또는 일시적 평가라고요. 감정평가사가 어떤 기관에 소속을 해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참모평가 되는데, 이 두 가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법서의 분류에서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에서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좀 전에. 감정평가 규칙 6조에서는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포사항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현황평가가 원칙이라고 했다. 그지? 감평규칙 제6조에서는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조건평가가 아니고, 조건평가나 소급평가나 기하안보평가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 현재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이나 공포사항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니까 현황평가가 원칙이란 거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감평규칙 제7조에서는 개별평가 기준.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한 개의 물건을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입니다. 감평규칙 제7조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한 개짜리 물건인가,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인가.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짜리인지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 여러 개인지, 그게 따라서 네 가지 평가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포인트가 되어 있죠. 감평규칙에 규정된 평가 방법이니까. 감평규칙 제 7조 1항 7조 1항을 보면은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를 하라.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이 개별 평가는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거죠. 물건이 한 개면 당연히 개별 평가를 해야죠. 한 번 평가하면 되고, 두 개 이상 물건이라도 원칙은 개별 평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개면 두 번 평가하고, 네 개면 네 번을 평가라 이 말이에요.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간편규칙 7조에서는 개별 평가 원칙을 첨예해 놓고 있습니다. 6조에서는 현황 평가 원칙, 7조에서는 개별 평가 원칙. 뭘 원칙으로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지 당연히. 자, 원칙은 이제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이 한 개의 물건을 한 번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이상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구분 평가가 되는데, 7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조 3항.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인데,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다. 즉,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한다. 그게 바로 구분평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구분평가는 반드시 물건이 한 개지만 가격이 달라야 돼. 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 구분평가 승인하는 겁니다. 아니, 물건이 한 개인데 가격이 다른 게 없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개별평가를 하면 되겠죠. 근데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평가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주상복합 건물. 자, 건물은 한 사람 소유로 물건은 한 개입니다.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나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좀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지만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 평가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주상복합 건물, 또 선박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선박도 이제 배는 한 채니까 물건은 하나다. 물건은 한 개인데 기관이나 선체가 있는 부분은 가치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죠. 근데 갑판이라든가 의장이 있는 부분은 아주 가치가 낮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지만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따로따로 평가를 해야죠. 또 구분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된 경우. 그러니까 필지가 바로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이니까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한 개라는 뜻이죠. 그런데 획지가 여러 개면 가격은 여러 개로 나눴다 이 말이죠. 한 개의 물건이 가치를 달려고 했다. 가격이 여러 개로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구분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지? 특히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한다. 그게 바로 구분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개 이상 여러 개라 하더라도 원칙은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물건이 세 개면 세 번을 평가해야 되겠죠. 한 개 물건 각각 한 번씩, 그지? 근데 이 물건이 세 개인데 세 번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싸잡아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괄평가야. 그러니까 일괄평가는 두 개 이상 물건을 묶어서 한 번에 평가를 하는 건데 7조 2항을 보시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두 개 이상 여러 개 물건입니다. 두 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개 이상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 물건을 일체로 거래를 한다. 한 번에 매매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싸잡아서 그냥 한 번에 평가하면 돼. 또 용도상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마치 뗄래야 뗄 수 없이 마치 두 개 이상 여러 개 물건이 한 개 물건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때도 일괄해서 한 번에 평가한다 이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일괄평가를 하는 경우는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이면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부동산은 부동산이 두 개잖아요. 그지? 근데 이 토지하고 건물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게 마치 결합이 되어서 한 개 물건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두 번을 평가할 필요가 없이 토지 건물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된 경우 필지가 여러 개다. 필지가 여러 개 같으면 물건이 몇 개? 여러 개 하는 거죠. 그지? 물건은 여러 개인데 획지가 한 개면 가격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이 똑같이 가격이 형성됐으면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체 면적의 가격을 곱해버리면 한 번에 평가가 가능한 거죠. 바로 이게 일괄평가다.
두 개 이상 물건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게 일괄평가죠. 그지? 두 개 이상 물건을 일체로 거래한다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마치 한 개 물건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일괄평가. 왜?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물건은 한 개인데 가격 수준은 여러 개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의 물건이 가치를 달라니까 이때는 당연히 구분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일괄평가의 예외가 또 있어요. 일괄평가의 예외 7조 4항에 규정되는데 바로 부분평가가 되겠습니다.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일부를 평가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일괄해서 한 번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일부만은 평가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괄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런데 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중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수반되어 있다면 그 합리적 이유가 수반된 일부의 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부분평가가 되는데요. 자,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있는데 토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변에 1번지, 2번지, 3번지 3개의 필지가 있네. 필지가 3개니까 이제 물건이 3개라는 뜻이죠. 그죠? 이 한 개의 지분이 붙는 토지가 필지고, 필지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규정이니까 필지가 3필지면 물건도 3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번지도 가격이 10만원, 2번지도 제곱미터당 10만원 수준이고 3번지도 가격이 제곱미터당 10만원 수준이면 이 3개의 물건이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고 용도상 불가분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 요 1, 2, 3번지 전체 면적에 10만원을 곱해버리면 한 번에 평가가 나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이 전체를 한 번에 일괄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괄해서. 그지? 일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일부만은 평가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일괄해서 한 번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죠. 근데 요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 이 빗금질 부분이다. 요 일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빗금질 부분을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에 편입을 시키려고 해. 그러면 이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이유가 지금 수반된 거잖아요. 그럼 요 합리적이유가 수반된 요 일부 빗금질 부분의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수용을 해야만 도로를 확장하겠죠. 그래서 요 일부의 가격을 따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에 특수한 목적이라 합리적 이유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일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평가? 일부만을 평가하니까 부분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가 도입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독립평가라는 게 있어요. 독립평가. 독립평가는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는 낮입니까? 건부지입니까? 건부지잖아. 건축물의 부지. 건물 아래에 있는 땅이 건부지지 무슨 어떻게 낮입니까? 이제 건부지로 지금 이용 중에 있단 말이야.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은 없다고 가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다고 본다 이 말이야. 건물이 철거된다고 딱 보면 토지만 독립적으로 한 개만 딱 남게 되겠죠. 지금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건물은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건물을 없다라고 보고 토지만 이 토지만을 독립된 보상으로 보고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독립평가예요. 그러니까 토지만을 독립된 보상으로 보고 평가한다. 그래서 독립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독립평가는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했으면 현 상황대로 평가하니까 현황평가가 되지만 건물을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 철거를 전제로 즉 조건 성질을 전제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건 평가합니다. 현황 평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이 토지는 건부지지 낮이가 아니잖아요. 그지? 건부지인데 건부지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건물은 없다고 가정해버렸어. 그러면 건물이 없으면 나지가 되는데 실제 나지가 아닌데 건부지를 나지라고 가정해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지 상정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부지를 나지라고 보고 건물은 즉 없다고 보고 토지만을 독립된 부분으로 보고 토지만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걸 독립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가의 분류에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면 구분평가고요. 요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를 비교하는 게 대부분 답으로 요거 되겠죠. 그죠? 구분하고 부분 용어가 비슷하니까. 자, 구분평가는 반드시 물건이 한 개인데 하나의 물건인데 가격이 달라야 돼.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구분평가가 되겠고요. 부분평가는 일부를 평가하는 말이야. 부분이니까. 그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수반되어 있을 때 그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의 가격을 따로 평가하는 것. 그게 바로 부분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평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은 없다고 가정해버리고 토지만을 이렇게 독립된 모습으로 보고 토지만을 평가한다. 그래서 독립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부분평가, 구분평가, 일괄평가, 독립평가 네 가지 평가법을 비교해 놓으시고 149쪽 가치와 가격 이 가치하고 가격은 원래는 동의어 같은 말인데 이게 가치하고 가격은 단기에는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은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통용을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이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는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가치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는 해봐야 되는데 원래 가치하고 가격은 장기에는 반드시 일치하니까 그냥 같은 말이다. 가치나 가격은 동의어로 통용을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했으니까 이제 비교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지? 갑이라는 사람이 한 5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을에게 4억에 급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5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4억에 아주 급하게 매매를 했어요. 그 요 문장에는 이제 합표가 두 개가 나오잖아, 그지? 5억하고 4억. 요 5억 정도 되는 할 때 5억이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 그리고 4억이 이제 시세에서 실제 매매한 금액이 4억이죠. 요 4억이 가격이다 그런 뜻이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5억인데 가격은 4억이니까 가치하고 가격이 불일치했죠. 그러니까 단기는 이렇게 가치하고 가격이 불일치할 수 있고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가치의 개념을 적용한다. 가치란 이제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니까 장래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억 정도 돼 보인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가치의 개념을 정의를 하자면 가치란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해 본 것. 그게 바로 5억 정도 되는 할 때요 가치라는 거죠. 그죠? 장래 이익을 뭐로?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니까 현재의 값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돼 보인다 이 말이야. 그지? 누구는 5억 정도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4억 8천으로 볼 수 있고 뭐 6억 2천만 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느끼는 아주 주관적인 거고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얼마 정도 돼 보인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매우 추상적인 거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죠? 얼마 정도 이거니까 이제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다원적 개념이고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가격 4억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도자와 매수하는 매수인 간의 합의하에 결정된 금액이죠. 그죠? 실제 시장에서 아파트를 넘겨받은 대가로 이미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지불된 금액이 4억이라는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넘겨받은 대가로 지불을 했죠.
거래를 통해서 그죠? 이미 지불된 금액의 값은 과거의 값이에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지불한 거는 딱 4억이라는 한 개밖에 없고 이거는 합의하에만 결정되는 겁니다. 내 거 4억에 살래? 그래 4억에 사겠다. 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격이 발생하고 가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금액이 딱 정해지는 거지, 그지? 4억 달라 그랬는데 3억 5천 주겠다. 그럼 그래도 승산되지 않고 가격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실제 거래를 통해서 형성되는 가격은 합의하면 결정되는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딱 한 개로 정해지죠. 구체적으로 얼마 하는 게, 그지?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다원적 개념인데 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성립되는 금액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또 가격은 항상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한 개의 가격이 결정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란 거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가격이죠. 근데 가치는 그렇지가 않지. 지금 가치가 얼마죠? 5억이지. 근데 가격은 얼마죠? 4억이죠. 그럼 가치 5억은 가격에서 1억만큼 오차가 발생했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항상 가격의 오차를 가감하여 결정된다 이 말이야.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5억짜리 정도 되는 물건인데 4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싸죠? 싸 보인다, 그지? 구매를 하려고 하죠. 구매 경쟁이 이러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구매 경쟁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상상이 되죠. 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가치와 일치하는 5억이 될 때까지 상승해 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면서 균형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은 어떻다? 반드시 일치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의어다 이렇게 통용을 하는 거예요. 가치하고 가격은 반드시 장기에는 일치하니까 그냥 같은 말로 동의어로 통용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치는 5억인데 가격은 4억이었죠. 그러니까 가치하고 가격이 불일치했다, 그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에는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동의어로 통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치하고 가격의 개념을 두 개 비교해 놓고 거기에 교재에 149쪽에 3번에 부동산 가격에 의의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다. 조금 전에 이 가치가 뭐라 그래서 부동산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가치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지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한 것. 그게 바로 부동산 가치라는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뒷장에 넘겨봐라. 부동산 가격의 특징. 그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박스 속에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두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 자연적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재화는 그냥 단순히 가격 그 자체밖에 없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가격과 임료 두 가지 이거로 구분되어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격은 교환에 대한 대가죠. 내가 가진 부동산을 타인의 현금과 교환함으로써 들어온 대가가 바로 가격이 되어 있고 임료는 보유기간 중에 내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 그지? 여기 이제 임료, 용익에 대한 대가가 되겠는데 보유기간 중에는 임대료라는 이익을 얻고 일정 기간 보유 후 처분하면은 가격이라는 이익을 얻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가격하고 임대료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되는 게 부동산 가격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임료라는 이익이 항상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가격과 임료 두 가지 이걸 합친 것이 부동산 가격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권리 이익의 가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은 그냥 소유권 그 자체의 가격만은 아니고 여러 개의 권리에서 비롯되는 이익까지를 합친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제 한 개의 토지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 토지의 가격은 물리적 실체인 이 토지 그 자체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우리 민법 212조에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지표 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의 효력이. 그지?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표면인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공중공간이나 지중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토지의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지표권이라든가 또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권, 지중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지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은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과 같은 여러 개의 권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합쳐가지고 요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듯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토지 그 자체의 가격인 소유권 자체의 가격만은 아니고 여러 개의 권리에서 비롯되는 이익까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소유권 및 권리 이익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항상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됩니다. 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거에 선대들이 이용하던 걸 우리가 물려받았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물려받아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만 가격이 형성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지? 가격이 형성될 때 지역적으로 형성되고 부동산 때문에 그지? 또 개별세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물건마다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개별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부동산은 아주 귀하단 말이에요. 그지? 부정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들수록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은 잘해요. 가격이 상승은 잘한다. 상방신축적입니다. 상승은 잘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상승하면 한 번 딱 상승해서 최고 수준에 딱 도달하면 쉽게 하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방경직적이다. 그러니까 상승은 잘하지만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상방신축적이고 하방경직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또 부동산 가격은 전액 경제지대로 구성됩니다. 경제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우리 지대 이론에서 그죠? 6개의 지대 이론을 다 정리를 했는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티넨의 위치지대, 아론소의 입찰지대, 그리고 마샬이 주장한 준지대, 그리고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렇게 해서 6개의 지대가 나왔지. 근데 준지대는 인간이 생산하는 기계나 기구와 같은 내구 자원 설비에서 단기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 만큼 초과이 발생하잖아. 그죠? 이렇게 단기에 공급되기 전까지 딱 한 번만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준지대란다 그래서 이거는 지대도 아닌 것이 지대처럼 보이니까 그냥 지대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에 기계나 기구와 같은 내구 자원 설비에서 단기에 딱 한 번만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공급되기 전까지 딱 한 번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준지대라고 그랬고, 이 경제지대는 토지라는 생산으로서는 공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특성으로?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때문이지. 공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토지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입이 이렇게 생기겠죠. 수입은 가격하고 수요량을 곱한 게 수입이니까, 그지?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게 총수입인데 이 총수입이 전부 뭐야? 이거는 전액경제지대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요 총수입은 전부 경제지대로만 구성되는 거고, 공급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면 경제지대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경제지대라고 한다 그랬어. 공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커지는 게 경제지대인데 토지는 부정적 특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전혀 공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에서 생긴 대가는 전액 경제지대에 총수입 전부가 경제지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전액 경제지대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외부 효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왜? 부동성과 인접성한 두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하락하기도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반드시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에 자연적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재화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게 되거든. 그래서 부동산 가격만 갖는 이렇게 독특한 차이점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문으로 등장하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눈여겨를 한번 해두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감평규칙 제 6조에서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사항 및 공포사항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현황평가 원칙을 천면하다 그랬죠. 그죠? 그 감평규칙 제 7조에서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한다. 개별평가 원칙을 천면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감평규칙이 기준된 원칙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감평규칙 제 5조 감평규칙 제 5조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또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교재에 부동산 가격의 종류해 가지고 시장 가치 뭐 특정 가격, 한정 가격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특정 가격, 한정 가격 알 필요도 없어. 이런 거는 시장 가치가 중요한 거죠. 시장 가치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시장 가치라는 게 뭐냐? 이 시장 가치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된 가격을 뜻해요. 시장 가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되지. 자, 시장 가치란 우리 감평규칙에 규정된 시장 가치. 시장 가치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지?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물건의 내용에 정통하라. 당사자가 정통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정통. 이게 무슨 말이야? 정보를 흔히 공유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인이 모두 다 물건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다 공유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주 신중하고 자발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돼. 매도자든 매수인이든 모두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강요한 거래를 한다거나 잘 나는 친족 간이나 국가 간의 거래를 해서는 그건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으로 성립될 가능성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치는 이렇게 5가지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요 5가지가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시장 가치는 이렇게 5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된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그죠? 딱 지문으로 한 게 시장 가치의 개념을 지문으로 그대로 내거든요. 시장 가치란 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되는 후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걸 그대로 지문으로 구성하려면 지문 자체가 한두 줄로 구성돼서는 안 되겠죠. 요 5가지가 다 긴비되어 있어야 시장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가치 개념이 지문으로 나오면 길어야 한다 이 말이야. 최소한 4줄 정도 가야 돼. 4줄. 그래서 시장 가치 성립 조금 물론 기억해 놔야 되겠죠. 저런 거는 그지?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그냥 길다. 거기에 개념을 지금 우리 교재에서만 이렇게 해놔도 석 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줄로 그죠? 최소한 이렇게 3줄, 4줄로 시험지에 지문이 구성돼야 시장 가치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시장 가치의 성립 조건에서 5가지 나와있죠. 대상 물건의 시장성, 이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나 통상의 시장성 같은 겁니다. 이건 한계고. 출품 기한의 합리성, 거래의 자연성, 당사자의 정통성, 그 다음에 최고 가격의 승리 가능성. 여기 빠졌네. 최고 가격의 승리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요건이 구비되는 가격이 시장 가치고요. 원칙은 뭘 기준으로 평가해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151쪽에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싹 지워버려. 그런 건 보면 안 돼. 모든 것은 다 발가락으로 집어서 올리려고. 부동산 가격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원칙은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로 다 평가를 해야 되죠, 원래.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전부 다 그지? 몇 가지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그걸 기억하면 안 되고요. 이제 원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니고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원칙은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니까 모든 물건은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해야지. 뭐 어떤 경우만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칙은 시장 가치가 기준이니까. 다만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세 가지를. 첫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할 때,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도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예외 다 외우셔야 돼.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OX. 특정 가격이란 말이 지금 어디 있노 지금?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무슨 또 특정 가치? 임의로 내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규칙에 규정된 그대로 기억하니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정 가격도 있을 수 있고 한정 가격도 있을 수 있고 과세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담보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보험 가치도 있고 여러 개의 가치가 있다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부 특정 가격으로만 평가해야 되고 한정 가격이라든가 뭐 담보 가격이라든가 과세 가격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틀린 말이지 당연히. 무조건 그냥 요 용어 그대로를 기억하라니까. 내 혼자 생각으로 뭐 요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해갖고 요런 경우에는 뭐 특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용어를 딱 특정 가격 한정 가격으로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알았어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는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아요. 여러 개가. 특정 가격도 있고 한정 가격도 있고 담보 가치도 있고 과세 가격도 있고 보험 가격도 있고 뭐 국방 가격도 있고 공익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요거로도 평가할 수 있고 요거로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로만 평가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이 나머지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꼭 요 용어를 기억하시라니까. 임의로 내가 용어를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왜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지. 뒷장에 152쪽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버리고 알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아예 쳐다볼 생각을 하지 말고 보지 마요.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걸 한 개 더 알아야 돼. 그 152페이지에 거기 여백에다 한 개 적어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알아야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뭡니까? 그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책 자꾸 넘기지 마. 음수. 그게 적어주지 없으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서 요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어떤 의뢰인이 그죠? 2021년 6월 15일 시점에서 우리 물건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고 평가를 좀 해줬어요 하고 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가격을 평가에 의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6월 16일부터 해가지고 6월 18일까지 가격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19일 날 이 물건의 가격이 2억이다 이렇게 해서 2억으로 결정을 하고 요 2억을 이제
감정평가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요 물건의 지금 가격이 얼마로 결정됐어? 2억으로 결정이 됐죠. 근데 요 2억이 언제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냐 이 말이야. 언제 시점에서 볼 때? 2021년 6월 18일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다 이 말이야. 요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 물건은 2021년 6월 18일 시점에서 2억이다 이런 뜻이라. 그걸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데 요 원칙적인 기준 시점, 원칙적인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하느냐? 가격 조사를 뭐한 날?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이 아니고요. 완료한 날입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 원칙적인 기준점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기준점이 미리 정해진다. 그러면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돼?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지? 2021년 6월 15일 날 우리 물건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했죠. 그럼 요 날은 감정평가 의뢰일이고, 그 다음에 가격조사를 6월 16일 날 개시했죠. 그럼 요게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 가격조사 개시일이고, 요 날 완료했죠. 뭘 완료했다고? 가격조사다. 또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 이러지 말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그게 6월 18일이죠. 그럼 요 날이 이제 원칙적인 기준점이 된다는 거야. 요 날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2억을 6월 19일 날 결정해가지고 평가서에 6월 19일 날 기재를 했죠. 이 감정평가에 기재한 날 2억을 기재한 날 요 6월 19일은 평가 시점이라는 거야. 감정평가 시점. 근데 평가 시점하고 기준 시점은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평가 시점하고 기준 시점은 다른 말이야. 기준 시점은 요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기준이 되는 날. 그 날을 원칙적으로는 언제로 한다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다. 현장 조사가 아니고. 알았어. 가격 조사를 또 뭐 한 날? 완료한 날이에요. 근데 의뢰인이 기준점을 미리 딱 정해가지고 우리 이 건물이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하고 2년 전을 기준으로 좀 평가해 주세요 하고 기준점을 미리 정해줬죠. 그 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2년 전을 기준으로도. 근데 지금이 2021년인데 2년 전 시점에서 얼마냐고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 2년 전 2019년 6월 시점에서 이 건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변 환경은 양호했는지, 그리고 권리 환경은 깨끗했는지 이런 조사가 가능해야만 2년 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 시점을 이렇게 미리 정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 미리 정해진 날, 요 날을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원칙적인 기준은 뭘 한 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미리 정해준다. 그럼 그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도 할 수 있다. 그지? 어떤 경우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또 뭐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날을 기준으로도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대. 반드시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요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해야만 2년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지. 2년 전 시점에서 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못하고 그러면 2년 전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료는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평가를 하느냐? 임대를 평가하는 시점은 임료 산정 개시일, 다른 말로 임대차가 개시되는 날, 임대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완료 시점이 아니고 종료 시점이 아니에요. 자, 아까 가격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었지. 근데 임대료는 임료 산정 개시일이야. 종료일이 아니고. 또 임대차가 개시되는 날입니다. 종료한 날이 아니고. 자, 어떤 사람이 건물을 하나 매입해가지고요.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우리 건물을 임대한다. 그러면 요 건물에서 1년간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임대료를 좀 평가해 주세요 하고 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럼 당신이 받을 1년치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하고 임료를 계산해 주겠죠. 근데 임대료는 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야. 요 날. 이 날이 지금 임대차가 개시되는 날이죠. 6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지? 그리고 임대인은 이 날부터 해서 임대료 산정 들어가겠죠. 6월 1일부터 임대가 개시됐으니까 6월 1일부터 임대료 산정 들어가가지고 1년치 임대료를 계산할 거 아니야 그지? 요 날을 바로 임료 산정 개시일, 임대차 개시 시점에 한다 이 말이야. 아니?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고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가 개시되는 날입니다. 아니? 임대차 개시 시점. 요 날부터 시작해서 1년치 임대료 계산 들어가니까 요 날이 임료 산정 개시일이죠. 그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 해서 기준 시점 용어를 정리해 놓고 153쪽에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가느냐?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을 설명해 놓을 건데요. 부동산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다.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또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그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 나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동산 가격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 가치 형성 요인 요거는 정의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자 받아 적어라. 없네. 거기 3번에 보면 가치 형성 요인 하는 게 있죠. 153페이지 중간에 3번 거기 가치 형성 요인 돼 있죠. 그 여백에 땅땅 해갖고 적어.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그래서 시장 가치 가지고 뭐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적어놔라 빨리.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요 세 가지 요인을 통틀어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가치 형성 요인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상 부동산. 그지? 평가하고서는 대상 부동산의 뭐에? 경제적 가치.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의 정의 자체가 우리 간편기준에 규정된 정의 자체가 2년에 한번 반드시 우리 시험에 등장해요. 근데 작년에는 요걸 답으로 요구했단 말이야. 가치 형성 요인을 틀린 답으로 냈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그래야 되는데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해서 이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고쳐가지고 작년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틀린다고 냈는데 쫀쫀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을 한다. 이걸 가치 발생 요인을 한다. 이렇게 틀리게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지? 이걸 어떻게 요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낼 생각을 하는지, 그지? 참 특이한 출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편규칙에 규정된 정의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야.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통틀어 가치 형성 요인을 하는데요. 일반 요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 요인이고, 개별 요인은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게 바로 개별 요인인데, 이제 모든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도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행정 요인으로 아주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도
지역 차원의 지역의 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 지역의 일반 요인하고 또 자연적 조건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개별 요인도 토지의 개별적 요인과 건물의 개별적 요인이 무수히 많이 다양하게 분포해요. 이 아주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그럼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요적 요인도 있고 공급적 요인도 있겠지. 예, 가격을 발생시키는 원인, 수요 측에서는 유용성 또는 뭐 효용이죠. 만족도, 효용. 그러니까 유용성이란 어떤 인간에게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어떤 재화가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의 능력을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유효수요. 유효수는 뭐고?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수요가 유효수요죠. 구입 의사만 있고 구입 능력이 없으면 그건 잠재수요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효수요, 구입 능력까지를 갖춘 유효수요가 클수록 또 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클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수요 측 요인이고, 공급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 상대적 희소성이 있죠. 이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 공급이 수요만큼 미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귀해지는 거죠. 그죠? 그걸 상대적 희소성이 난단 말이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요 세 가지가 가격 발생의 3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전성 또는 뭐 양도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요걸 첨가해서 4요인으로 보는데, 이전성, 양도 가능성은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소유권에 관한 통제의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그걸 이전성 또는 양도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이제 가격 발생 요인들이 수요적, 공급적 요인이 상호 결합을 이렇게 해야, 그지? 수요급이 딱 일치하면서 한 개의 가격이 결정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격 형성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가치 형성률의 개념 자체가 등장해요. 작년에도 이 가치 형성률의 개념을 가지고 틀린 답을 요구했단 말이야. 이 정의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가치 형성률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시장 가치가 아니고 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통틀어 가치 형성을 한다. 요 가치 형성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은 가격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수요 측에서도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고 공급 측에서도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죠. 근데 이 가격 발생 요인 중 수요 측에서 유효 수요 한 개만 갖고 가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희소성만 있다고 가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전에는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은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수요적 요인과 공급적 요인이 상호 결합을 통해서만 가격이 발생한다. 그래야 돼. 그리고 유효 수요라든가 유용성, 상대지성, 요 이전성의 개념이 거기 나와 있을 건데, 교재에. 요 개념 정도를 한번 봐주라, 이 말이야. 유용성이란 없네, 또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젠장.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 또는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나 153페이지에 그 가치 발생 요인이 해가지고 맨 위에 있네. 도표 속에 유용성, 효용성 해갖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뭐 주거지는 쾌적할수록 효용이 만족도가 높죠. 또 상업용 부동산은 당연히 수익이 많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뭐 걔도 알아요. 그게 중요하죠. 유용성의 개념 자체가 지문으로 나와.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 또는 효용이라 한다, 이 말이야.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의 능력. 그 정의 자체를 좀 기억을 하라고. 내가 알려주는 정의를. 유효수요는 뭐? 유효수요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수요. 구매력이 수반된 수요죠. 구입 의사만 있어서는 그런 수요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수요로 하는 거고요. 상대지 소송은 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고요. 이전성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통제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타인에게 넘기는 것, 그걸 이전성 또는 양도강세한단 말이야.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한 문제 정도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 가치 발생 요인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 중에 어떤 한 개만 갖고는 가격이 발생하잖아요. 반드시 수요와 공급적 요인들이 상호 결합을 통해서는 가치는 발생해야 된다. 그걸 기해놓고 뒷페이지 넘기면 이제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봐라. 일반 요인도 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 요인 있고, 지역 요인도 지역의 일반 요인이 있고, 자연적 조건이 있죠. 개별 요인도 토지와 건물의 개별적 요인이 아주 무수히 많이 다양하게 분포해요. 근데 종전에는 이제 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에 어떤 게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그죠? 자주 등장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최근에 다루지 않은 지가 이미 15년이 넘었어. 맨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온 게 12회 때 나왔어. 12회 때. 20년 전에 지금 나오던 건데 뭐 책에 이렇게 장하게 뭐 늘어난지 몰라. 볼 필요 없어요.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 그리고 가치 반영 요인은 어떤 게 있는가, 또 유용성이나 유효성, 상대적 지속성, 이전성이 뭘 의미하는가, 그 정도까지를 숙지해 두시고 156쪽에 가격 재원칙, 여기서부터 칠판 좀 싹 지우고 가격 원칙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정리합시다. 고생했습니다.